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도권 등에 이번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기질이 차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 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이 국가 그 자체라며 5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재판부는 검사의 법정 퇴정까지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회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알아볼 텐데요.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합의 결국 하루도 못 가서 깨졌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는 조금 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다영 기자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6시간 가까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때 총 삭감 규모를 1조 6천억 원 정도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로 다시 그것을 심사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하면 오늘 안에 예산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 포함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로써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던 여야 3당 간 합의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4+1 예산안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제1야당 배제라는 부담에도 강행 처리를 선택한 데는 정기국회 내의 예산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오늘 반드시 예산안 상정하고 오늘 내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막판까지도 3당 간 합의를 종용하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오늘 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하자고. 이거 15분에 하자고.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1조 2천억여 원을 순삭감한 512조 2,500억여 원 규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그러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은준수 기자, 예산안 처리됐나요? 절차에 예정이 돼 있던 네, 조금 전인 8시 40분쯤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속개와 함께 문희상 의장 예산안을 바로 상정했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안입니다. 예산안이 상정되자마자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한 문희상 사퇴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당의 보관은 뭡니까? 네,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선 26건의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당은 예산안 부수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을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해온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야 충돌 또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정체불명의 야합 세력들이 하는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을 뺀 야당 협의체 4+1에서 조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가 충돌해온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데 양대 악법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네, 이런 여야의 격돌 속에서 소중한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하준이법입니다. 오늘도 국회를 찾은 고 김민식 군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오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를 연다, 못 연다, 여야 공방으로 흘려보낸 일주일, 더 초조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자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눈물이 또 멈추지 않습니다. 법안으로 남게 된 아들 이름을 힘겹게 불렀습니다. 민씨가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법안 때문입니다. 안전사고 때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은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아직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특히 태호 유찬이법은 이해 당사자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업체들이나 그런 학원들 반발로 통합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어려운 이유를 사실 저희 부모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마다하고 매일 국회를 찾아오는 이유. 어쩌면 당연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회, 법을 만드는 곳이죠.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공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엔 엄청난 보고서가 쏟아집니다. 의원실이 직접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1년에 300건. 보통은 의원들이 직접 쓰지 않고 외부 용역을 맡깁니다. 물론 돈, 세금이 나갑니다. 1년에 10억 원입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 돈과 보고서를 따라가 봅니다. 의원들이 만든 보고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침대 매트리스를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작성자 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입니다. 소방 문제에 관심이 많은 행안위 소속일까? 외교통상입니다. 왜 난연 침대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물어봤습니다.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매트리스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뭐 제도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럼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정보 공개 청구 해봤습니다. 용역을 줬네요. 용역비 330만 원. 업체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업체 소방 전문 기업일까요? 기업 홍보 대행사입니다. 보고서 썼다는 사람 통화해봤습니다. 이 회사 부사장이랍니다. 제가 매트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사실 좀 사회부 기자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부 기자 경력으로 보고서를 썼다. 찾아보니 이 회사 침대 매트리스 회사인 시몬스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스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에 안 타는 매트리스를 만든다고 홍보합니다. 단연 매트리스 이석현 의원이 세비로 만든 보고서와 비교해보니 시몬스 측이 만든 보도자료를 복사한 것처럼 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담은 홍보성 기사 여기저기 나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자료 받아서 조금 보도자료 쓰거나 기획 쓸 때 조금 참고한 적은 있었거든요. 홍보 대행업체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해명만 내놨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면은 전 이 문제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여기서 많이 사람이 죽나는 거예요? 국회 회비를 들어온 거잖아요. 기자님 아시겠지만 이거 300만 원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이번엔 이석현 의원. 여러 번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직접 국회로 찾아갔습니다. 난연 매트리스에 쓰인 것 때문에 좀 설명을 직접 듣고자 지금 1년에 70명씩이 매트리스 화재로 우리 국민이 죽고 있어요. 네네. 의원님 그러면 이게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었으면 발의를 준비를 좀 하셨는지요? 이건 관련해서. 안 내려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 벌려고 국민 생명을 무시하는 업체들 편을 KBS가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한 업체에만 쓰였는데요, 홍보 비용으로. 세비 반납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결국 한 업체의 홍보용으로만 쓰이게 된 이 보고서와 토론회, 의원실이 쓴 비용은 510만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입니다. 며칠 뒤 이 의원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원 보좌관과 홍보대행사 임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침대에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또 어느 회사가 갖다 이걸 써먹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 용역비 300만 원을 그 강력히 항의해가지고 기획사에서 국회 사무처로 다 반납했습니다. 매년 보고서 작성에 쓴 세금은 평균 10억 원. 프로젝트 첫날 돌려받은 돈은 330만 원. 첫 번째 환수 임무 성공입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한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은준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오늘 지금 방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4조 8천억 원가량 증액됐고 6조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석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 안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4조 8천억 원가량 증액됐고 6조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날씨 얘기입니다. 이 주말부터 차곡차곡 쌓인 미세먼지에 오늘 숨쉬기 정말 답답한 하루였죠. 오늘날 서울 도심은 이렇게 미세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는데요. 이 비슷한 시각 청주 시내 모습입니다. 이 미세먼지 장막의 희미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길목 서해 연평도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안개와 미세먼지가 섞여 시야를 가리면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항이 잇따랐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북에선 이번 겨울 들어 첫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 구청 앞에서 차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꿔 돌아갑니다.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기로 한 서울 시내 행정 공공기관들이 아예 주차장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심 곳곳에선 불시에 배출가스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저감 장치를 달았지만 직접 측정해보니 기준치의 4배 이상 매연이 나옵니다. 저감차를 달아도 청소를 자주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청소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들은 수도권에서 아예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거리에 나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에서만 6,7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충북에선 5등급 차 운행 제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준비가 덜 돼 내년 봄 고농도 시기에도 단속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입찰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월, 4월은 돼야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내일은 수도권 충북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 영서 지역 등 9개 지역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미세먼지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이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어디입니까? 네, 먼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지역들이 농도가 평소 서너 배인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인데요. 수도권과 충청 일부, 강원 영서와 대구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과 영등포 등 서울 서쪽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제 오늘 비가 조금 내렸지만 농도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가 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비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시간당 10mm 이상의 세찬비가 2시간은 내려야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지금처럼 적게 내리면 미세먼지 생성의 재료가 되는 습기만 늘어서 오히려 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며칠이나 기다려야 숨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해결사는 바람입니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내일 새벽 중국 북부 지역부터 미세먼지를 쓸어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문제는 중국과 서해상에 남아있는 고농도 먼지띠가 내일 한반도를 훑고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일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인 모레쯤에나 맑은 공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독도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연결식이 소방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대원 등 1,800여 명이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고인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소방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소방항공대원들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연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가족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동료를 보내는 대원들은 이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들이 못다한 꿈은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소방공무원 연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소방관의 안전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소방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결식에서 고 김종필 기장과 서종용 검사관, 이종우 부기장에게 공로장이 봉정됐고 고 배혁 구조대원과 박담비 구조대원에겐 각각 1계급 특진이 추서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고 김종필 기장과 배혁 대원은 유족과 동료들의 가슴에 묻었고 다른 3명의 대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원 5명에 대해서 119는 국가 그 자체라며 숭고한 뜻을 기렸는데요. KBS는 5분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 환자를 옮기려고 밤낮 없이 뛰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 환자 이송과 구조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독도에서 사고가 난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입니다.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규정에 맞춰 꼼꼼히 점검해도 야간에 출동할 때면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도 긴장됩니다. 야간 투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배가 있을 때 배를 보고 가긴 하지만은 전국 소방 헬기 29대 가운데 절반인 15대는 15년 이상 된 노후 헬기입니다. 오래된 헬기 대부분은 블랙박스나 비상 부유 장치가 없어 사고 원인 분석 등의 애로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된 항공기보다는 어떠한 그 자료 데이터가 얻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지만 기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소방 헬기가 시도별로 운용되다 보니 협조가 잘 안 돼 수도권에 있는 소방 헬기가 왕복 3시간이 넘는 울릉도까지 출동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현재의 구조 체계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디에 취약하거나 어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현장까지 몇 분 이내에 갈 수 있게끔 그 전진 기지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소방 헬기 운용과 관리를 중앙으로 일원화하고 경북에서는 울릉군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 국면이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최종 결심을 내릴 거라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숙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게 될 거라는 위협도 했습니다. 이 사흘 전 북한이 한 중대 시험은 위성이나 ICBM을 쏠 수 있는 로켓 엔진 시험인데 이 중대한 시험이 예고편임을 시사한 겁니다. 윤범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 군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엔진 클러스터링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발사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엔진을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을 공개한 건 2017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이라고 부른 백두산 엔진 시험 이후 처음입니다. 추력이 80톤인 이 백두산 엔진을 여러 개 묶어 이번에 시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은 이 엔진이 군사위성 발사체에 사용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미 군사위성에 필요한 위성용 고성능 카메라와 지상제어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가 되면은 대형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1톤 이상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가 되면은 거기다 2단을 얹으면은 36,000km에 올라가는 정지궤도 위성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엔진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켓 엔진은 위성과 ICBM 발사의 핵심 기술로 탄두를 싣느냐, 위성을 싣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을 특히 예의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엔진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로켓 엔진 시험이라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특히 북한이 중대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로켓 엔진 시험이라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북한의 추가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보리 소집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철호 특파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미국 국무부가 요청을 한 거라고요? 네, 미 국무부가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할 것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보리 회의는 이곳 시간으로 11일 오후 시작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해 왔는데요. 올 들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유럽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낼 때도 미국은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깰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최근 도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죠. 미국도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북미가 대화에서 이제는 행동 대 행동,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진입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회의가 공개 회의로 진행된 것도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란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말로 하는 경고를 넘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모두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강력 경고를 담은 성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참할 경우 더 힘이 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그동안 안보리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한일 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합니다. 2년 만의 중국 방문입니다.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 문 대통령은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 주석과도 별도 양자회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성탄절 선물을 정하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거란 분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을 예로 들며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에 열릴 한일 무역 장관급 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 정상 간 대화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셈법도 긴박하게 오가는 크리스마스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번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공소장의 범죄 혐의 사실이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2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 결과를 새롭게 반영해달라며 범죄 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계속 그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 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 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 제출이 늦는다며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발하는 검찰에 퇴정까지 경고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보석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기일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사건 기록 개인정보를 변호인 측이 일일이 삭제하느라 증거 기록 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지우는 일을 검찰이 해야지 왜 변호인 측을 시키냐며 구속 기소된 지 한 달인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면서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검찰이 추가 증거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부분에선 검사의 퇴정까지 경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임의 제출로 중요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준비기일에 내지 않다가 본 재판에서 기습적으로 낼 경우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정에 대형 화면을 띄워 공판 중심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사건이 재판정으로 넘어온 순간부터 검사에 대해 피고인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이 확인됐고 누가 했는지만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주대 허위인턴 경력에 관련해선 대학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공주대는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관련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오는 19일 동양대 표창장 관련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가 된 날입니다. 김 씨의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일했던 곳을 다시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모에 방진 마스크를 쓴 고 김용균 씨 추모 조형물 뒤로 동료 100여 명이 뒤따릅니다. 숨진 김 씨와 같은 복장으로 손엔 국화와 손팻말을 든 채 꽃다운 청년이 오갔던 출근길을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쓰던 책상이 있는 곳. 영균아, 어머니 오셨다. 청춘과 꿈이 쓰러져간 곳에서 어머니와 동료들이 꽃을 바치며 고인의 넋을 위로합니다. 눈만 감으면 사고 당한 현장과 괴력에 힘없이 쓸려갔을 아들의 처참했을 당시의 모습이 그려져. 추모제에 앞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청 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책임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관리자 몇 명한테 책임을 못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책임자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외쳤던 김용균 씨. 못다 이룬 꿈을 남기고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죽이지 말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이후부터 어머니 김미숙 씨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한 젊은이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산업재 노동자들을 보듬는 사회운동가로 변신한 김미숙 씨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취업을 한다고 7달 동안 여기저기 수십 군데를 이력서를 넣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냥 엄마, 보통 엄마였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청이 사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 책임을 강력히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 김용균 씨도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하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게 김용균법의 핵심. 그래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하청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승인을 조건으로 일부 위험 물질은 하청이 가능합니다. 또 사고가 많은 철도와 발전, 건설과 조선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그대로 착복되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6명이 한꺼번에 숨진 삼성중공업 조선소 크레인 사고.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삼성중공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300만 원. 김용균법에 추가된 가중처벌을 해도 역시 벌금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면 작업 중단이 아닌 사고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멈추도록 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이 원청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작업 중지를 푸는 것입니다. 이른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김호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 뒤편으로 조문객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는데요. 정희성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황각규 롯데 부회장과 송경식 CJ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황각규 부회장은 고인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일궈놓은 네트워크로 해외 진출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고, 송경식 회장은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일을 하셨다며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전직 경제관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대우 전직 임직원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글로벌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결식은 모레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빈소가 마련된 아주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30년 전에 이 책은 6달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영은 김호중 전 회장의 상징이었죠. 1970년대부터 미지의 땅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했고 1990년대엔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순위 2위까지 올랐던 대우였지만 결국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IMF 사태 이후 이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 무한 확장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돌아왔지만 수십조 원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세계 경영의 신화, 박대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각종 기계와 기차 장비를 수출해온 대우시럽도 3억 불 수출의 답을 받았습니다. 김호중 전 회장이 30살 때 설립한 대우는 불과 10여 년 뒤 4대 재벌이 됐습니다. 별명 그대로 일 중독자였지만 납북된 부친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스승이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습니다. 중공업과 조선, 자동차까지 부실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며 대우의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란 말은 해외에서도 통했습니다. 이로써 대우는 폴란드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대우의 성장과 함께 김 전 회장은 근면성실한 한국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한 달에 2번밖에 안 놀아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굉장히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일요일 날, 4일요일 날도 제대로 다 못 논다 이게. 위태롭게 쌓아올린 신화는 IMF 사태 직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열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우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전념한다는 원칙 아래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종만을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대우그룹은 해체됐습니다. 박정희개발체제의 명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과도한 차입 경영, 그다음 무리한 확장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2006년 김 전 회장은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집행된 건 892억 원, 0.5%에 불과합니다. 셀러리맨의 신화에서 몰락한 경제인으로 엇갈리는 평가 속에 김우중 전 회장은 소박한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이 같은 교통사고나 추락, 흉기, 둔기 폭행을 당하면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죽음 직전에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응급실보다 종합적인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 바로 권역외상센터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14곳의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2년 새 10.6%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중증 외상 환자 10명 중 1명의 생명을 더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구인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에 치여 복부를 심하게 다친 환자가 외상센터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가슴을 절개하고 필사적으로 지혈을 합니다. 결국 환자는 살았습니다. 이분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다 그분에게 기적이 되는. 이 환자는 등산하다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상센터 의료진 등 10여 명이 달라붙어 집중치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이 이송되는 외상센터. 365일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 확보가 필수입니다.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담 전문의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 4교대, 1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의 외과 기피 현상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꺼리는 곳 중 하나가 외상센터입니다. 외상? 거기는 멋있지만 힘들어. 외상은 힘들어. 선입관? 그러면은 그 선입관을 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근데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지난해 전국 권역 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 외상 환자는 8,000명. 솔직히 이게 좀 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들 기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서울과 경남, 제주에 외상센터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담 전문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오늘 울산의 한 스쿨존 입구에서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며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다쳤는데 사고가 난 시간이 등교 시간이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갑자기 원룸 건물로 돌진합니다. 행인이 급하게 몸을 피하고 건물 주변은 파편과 먼지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몇 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등교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울산시 성안동의 스쿨존 입구에서 65살 김모 씨가 몰던 15톤짜리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원룸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던 필로티 기둥이 이처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행인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그걸만 스피드만 쫙 내려오더라고. 뭐가 완전 진짜 막 홍수 나듯이 차가 쫙 내려오더만 팍 치고 폭탄 터지는 같이. 사고 트럭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실어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사고를 내리기 철판도 장어가 싣고가 갔다 올 때까지 관찰했어요. 딱 서 있게야 나빠져버려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2곳이나 있는 데다 등교 시간이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의 제동 장치가 고장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인이 시를 짓고 우리 집 안방이 콘서트 현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미래형 문화는 어떤 모습일지 양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 걸그룹 마마무의 화려한 무대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음악 업체가 출시한 가상형 실감 음악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VR 콘텐츠와 달리 이용자가 직접 360도를 돌아가며 밴드나 댄서들을 볼 수 있고 화소를 집중시키는 영상 엔진 덕에 5배 높은 해상도가 구현됐습니다. VP를 통해 저희의 퍼포먼스를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8대의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화면을 연결해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이 더 발달해 훨씬 실감나는 공연 중계가 가능해지면 K-팝의 활동 무대도 더욱 넓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최신 기술은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완성돼 속사포처럼 쏟아진 이 랩 가사도 실은 인공지능의 작품. 600여 편의 시와 대중가요를 딥러닝한 인공지능에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금세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보되는 기술에 맞춰서 아티스트들도 인간들도 사실 그 안에서 또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첨단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 어떤 새로운 문화 시장을 창출해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잠잠합니다. 지금까지 FA 영입은 제로고 구단들의 영입 경쟁도 사라졌습니다. 최악의 한파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몸값 거품 빠지기일까요? 첫 소식 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올 시즌 FA 시장의 문을 연 키움 이지영, 그리고 유한중과 정우람까지. 올 시즌 후 FA가 된 베테랑 트리오는 모두 원 소속팀과 재계약했습니다. 원 소속팀의 계약을 백지위만 오지환도 LG 구단 잔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LG 구단은 FA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못 받고 차명석 단장이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서 돌아오는 오는 18일부터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치홍과 김선빈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올 시즌 FA 시장은 외부 영입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선빈, 안치홍 선수한테 최선 다할 거고요. 집중할 거고요. 외부 영입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2000년 FA 제도 도입 이후 외부 영입 없이 시장이 마무리된 건 불과 2시즌뿐이어서 선수들은 최악의 한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품 빠지기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대여급 선수가 없는 데다 야구인 단장들이 크게 늘면서 외부 영입보단 구단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구단은 외부 FA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선수를 잘 알고 이 선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활용을 할지 이제 그런 거를 이 단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한파일까, 몸값 거품 빠지기일까. 유난히 조용한 올겨울 FA 시장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손흥민이 유럽 35개 리그 선수 가운데 경기력 지표 17위에 올라 호날두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의 70m 질주골을 패러디한 영상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70m 질주골은 손흥민의 별명 슈퍼소닉에 어울리는 골이었습니다. 초음속이란 뜻처럼 빠르다는 의미와 손흥민의 애칭 소닉, 게임 캐릭터 소닉의 유사성을 이용한 별명입니다. 토트넘이 제작한 슈퍼소닉 2.0이란 패러디 영상에서 손흥민은 게임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반지를 모으며 질주하는 손흥민은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토트넘 구단 SNS에는 손흥민과 호나우두 합성 사진 등 패러디가 이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피파의 데이터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파 산하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가 발표한 유럽 35개 리그 선수 경기력 순위에서 손흥민은 17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선수로는 단연 1위, EPL 선수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순위에 오른 손흥민은 올해만큼은 25위에 그친 호날두에 앞섰습니다. 이른바 월드 클래스에 오르고도 매 시즌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짧은 부임 기간에도 모리뉴 감독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They are very coachable. They like to learn. They are very humble. My experience with him is fantastic. So happy, so happy. 한편 영국 현지 언론은 번리전에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10대 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선 길고 긴 부진의 늪에 빠졌던 아스널이 무려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9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아스널, 오늘도 웨스트햄에 선제골을 내줍니다. 하지만 후반 아스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르티넬리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아스널. 5분 뒤 페페의 환상적인 골로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보지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이었습니다. 후반 24분 오바메양의 쐐기골까지 더한 아스널은 웨스트햄을 3대1로 꺾고 10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합니다. 오랜 부진을 끊고 9위로 뛰어오른 아스널과 5위 맨유와의 승점 차는 단 2점. 반등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도 봄이 찾아오는 걸까요? 올 시즌 K리그 관중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프로축구의 인기가 되살아나는 걸까요? 프로축구 연맹은 올 시즌 K리그 경기장에 237만 6천여 명의 관중이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무려 51.3%나 늘어난 수치인데 총 관중 수가 230만 명을 돌파한 건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축 구장을 앞세운 대구의 돌풍과 마지막 경기에서야 가려진 치열한 우승 경쟁 등이 흥행의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자 축구대표팀 콜린 벨 감독의 데뷔전 후반 최유리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손아연의 헤딩 슛이 조금 높았습니다. 아쉽네요. 이번에는 장창의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받은 손아연.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중국과 0대0으로 비긴 대표팀은 다음 대만전에서 첫 승에 도전합니다. 프로농구 삼성의 2m 센터 김준일이 큰 키에도 넓은 시야로 특급 도우미로 변신해 팀의 5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김준일은 경기 시작과 함께 김종규에게 블록을 당한 뒤 심기일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바로 김종규와의 1대1 대결을 온몸으로 버티며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야구공처럼 던진 패스를 잡아 멋진 덩크를 넣었습니다. 기세가 오르자 자신보다 5cm나 큰 김종규 위로 골을 넣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앞권은 2m 장신에도 넓은 시야로 동료를 살려준 점이었습니다. 승부처에서 어시스트를 6개나 기록하며 특급 도우미로 변신했습니다. 시야 넓은 센터 김준일의 활약으로 식스맨 김현수가 25점을 올리는 등 모처럼 주전과 벤치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삼성은 김준일과 김현수의 활약을 앞세워 DB를 이겨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도전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래도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제가 질지 몰라도 팀이 승리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DB 김종규는 17점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김준일과의 몸싸움에서 밀려 3점 슛에 치중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최고 센터 양효진과 김수치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명품 속공과 블로킹 등 배구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양효진과 김수지, 두 국가대표 센터의 자존심 대결은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먼저 여자 배구 블로킹 1위 양효진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 어나이의 공격을 막아낸 양효진. 자신감이 붙었는지 곧바로 김주영의 공격마저 블로킹으로 차단합니다. 공격에서도 양효진은 빛났습니다. 양효진의 한 박자 빠른 속공은 상대 수비가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긴팔을 활용한 밀어넣기 공격까지. 양효진은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현대건설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김수지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연속된 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 김수지. 이번엔 재치 있는 이동 공격에 이어 서브에이스까지 터뜨리며 양효진과의 자존심 맞대결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김수지도 양효진의 폭발력을 도무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팀 최다인 29점에 블로킹을 6개나 기록한 양효진을 앞세운 현대건설은 기업은행을 꺾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기업은행은 김수지의 활약에도 고비마다 나온 실수에 발목이 잡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메이저리그 FA 투수인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과 7년간 약 2,918억 원의 상상 이상의 대형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보라스 사단인 류현진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7년 2,918억 원. 스트라스버그는 종전 프라이스가 갖고 있던 메이저리그 투수 계약 총액 기록을 깼습니다. 또 연평균 3,500만 달러를 받게 돼 잭 그레인키가 갖고 있던 투수 최고 연봉도 넘어섰습니다. 스트라스버그는 2009년 워싱턴에 입단한 뒤 통산 112승 58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스트라스버그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을 하면서 같은 보라스 사단인 류현진의 몸값도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17세의 고교생 안세영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 영상 연맹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프랑스 오픈 등 5개 대회의 정상에 오르며 세계 랭킹을 9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자 복식의 킹콩조인 김소영, 공이용은 기량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농구에서 수비하던 2m 16cm의 거인 루디 고버트를 완전히 속인 크리스 폴의 현란한 움직임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마치 흑백 처리를 한 듯하죠. 오늘 오후 색깔을 잃은 듯한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가 잔뜩 뒤덮이면서 건물의 형태만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에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예측 영상입니다. 오전까지 한반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잔뜩 뒤덮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저녁에는 미세먼지가 모두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내일 낮까지 곳곳에 약간의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또 충청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 또 오전부터 낮까지 호남 지역에도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낮부터 점차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전주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